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신 우리 소방직렬을 준비하신 수험생 여러분. 네, 저는 송하라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2020년 올해 우리 시험이 이제 시행이 되었는데 여러분 시험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우선 이제 해설에 앞서서 이제 간단한 총평을 말씀을 드리면 전반적인 난도는 작년도 우리 소방직렬의 국어 문제와 난도는 유사했다. 그리고 조금 특징적인 부분은 비문학 독해에 있어서 제시문이 조금 줄어들고 고전문학 파트에서의 제시문이 좀 한두 지문 정도가 더 늘었다라고 하는 것 정도가 특징적인 거지만 크게 여러분들의 뭐 점수를 좌우하는 데는 변별력을 주기에는 뭐 주는 문제다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그런 부분은 있었죠. 자, 어쨌든 작년에 우리 소방직렬의 국어 문제와 유사하게 출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지식형 문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힘들어하시는 지식형 문제, 문법 파트 문제에서 마찬가지로 작년과 유사하게 9문항, 그러니까 어휘, 한자, 어휘 다 합쳐서 9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었고 독해와 그리고 문학 파트 지문 분석형 문제에서 11문제, 그래서 지문 분석형 문제에서 이제 11문항이 출제가 됐는데 사실 여기서 이제 비문학 독해의 문항 수는 2문항으로 굉장히 적게 출제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정말 전형적인 우리 공시국어의 우리 소방직렬의 시험 문제 딱 그 특징 그대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면은 충분히 좋은 점수대가 획득이 가능한 시험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사이트에도 올려둔 제 총평과 해설지를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는데 우선 이제 해설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이제 몇 번 문제를 조금 많이 틀렸는지를 중점적으로 제가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대체 어디서 많이 틀렸는지를 이제 우리 모두소 사이트 이제 그 오답을 이렇게 확인해 본 결과 1번 제일 많이 1위가 14번 문제에서 가장 많이 틀렸어요. 14번 문제가 뒤에 수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입김이라고 하는 수필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글쎄요 조금 익숙치 않아서 이거를 잘 읽어내지 못해서 틀린 게 아닌가. 이게 수필이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한 번에 그냥 수르륵 읽히는 그러한 내용인데 14번의 오답률이 조금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번 문제가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오답률이 좀 높습니다. 두 번째 문제 1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시조의 그 해석 그래서 이제 근데 사실은 18번 문제도 뭐 저랑 같이 해석을 보면 아시겠지만 뭐 저랑 너무나도 많이 했던 그러한 내용이었고 그 현대어 풀이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만 찾아내기만 하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문제였는데 거기서 이제 두 번째로 오답률이 조금 높은 문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2번과 15번, 17번 15번도 14번과 마찬가지로 좀 오답률 좀 높았고요. 17번 문제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시조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시조 문제 같은 경우가 보통은 이제 작년 경우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한 2개의 시조가 나오고 문제 한두 문제 정도가 이렇게 출제가 되었는데 올해는 시조가 3작품이 딱 나오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냥 모르는 작품이 아닌데 그 개수 때문에 조금 부담이 돼서 실력 발휘를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17번 문제, 15번, 17번 문제의 오답률이 높았고요. 작년과 유사하게 한자 성어 어휘 문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는 수준의 한자 성어 문제가 출제가 돼서 오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답률이 있는 이번 시험이었고요. 그래서 어문 규정, 한글 맞춤법, 표준 발음법 그리고 뭐 통사로 문장 성분 분석하기 골고루 우리가 출제가 되었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2021년에 우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혹시 이 해설을 참고하신다면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이와 유사하게 문제가 출제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골고루 파트별로 어느 한 파트에 치중해서 치우치지 말고 골고루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잘 해두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또 우리 소방국어에서는 좀 고전 파트, 고전 문학에서 그리고 규범 파트와 고전 문학에서 좀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그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변별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의외로 근데 송미인곡에서 이제 가사 작품에서 3문제가 연이어서 출제가 됐어요. 우리 소방직렬 문제 같은 경우는
올해는 제시문 하나당 보통 문제가 2개 이상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올해는 제시문 하나, 송민국 그 작품 하나에 세지문 문제 3문항이 출제가 되면서 조금은 특징적인 이제 특이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으나 여러분들이 이제 오답률이 그리 높지 않은 여러분들이 아마 송민국은 뭐 모르시는 분이 안 계시라 생각이 드니까 정리를 잘 하셔서 오답률이 그렇게 높은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 이제 저랑 같이 이번 2020년 6월 20일에 시행되었던 우리 소방 국어 시험 문제 해설을 1번부터 꼼꼼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편집에서 고쳤을 단어로 적합한 것은 이제 발음 표현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한글 맞춤법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제가 너무나도 수업 시간에 이제 사실은 많이 했던 그 내용이죠, 그죠? 제가 심지어는 이제 여러분들 문자 보내실 때 실수하지 말아라. 이거는 조금 제발 좀 틀리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제가 여러 번 숱하게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고쳤을 단어로 적절하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가 맞아요, 여러분? 얘가 맞죠. 이렇게 이 표기는 없다, 그죠? 배, 어요의 줄임이다.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몇 번입니까? 4번이 적합한 내용이죠. 자, 갈치조림 같은 경우는 이 조리다라고 하는 이 조리다라고 하는 거 마음을 조리다. 그쵸? 조리다. 그래서 이제 조리다와 조리다의 이 내용을 여러분들 잘 구분을 좀 해주셔야 되겠고, 그래서 상세한 내용은 제 해설 제 꼼꼼하게 잘 달아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공간국어 문법편의 299쪽에 명확하게 졸이다와 조리다 이 두 개의 어휘가 헷갈릴 수 있으니 잘 정리해두라라고 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했던 내용들이고요, 그죠? 자, 그래서 한글 맞춤법 35항의 내용이었고, 자, 만둣국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살시옷을 어떨 때 표기하는지, 그래서 이제 이 단어 같은 경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자어의 만두와 그리고 또 국이라고 하는 고유어가 합쳐졌을 때 어때요? 뒤에 이어지는 말이 된소리로 발음이 될 때, 그리고 모음으로 그 단어가 끝이 날 때, 그때 우리가 살시옷을 적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와 유사한 문제도 작년 우리 소방직렬에 기출이 되었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정답은 만둣국으로 고치는 것이 적절한 내용이 되겠고요. 떡볶이 같은 경우도 이제 얘를 비표준어로 삼고 떡볶이를 우리가 표준어로 삼겠다라고 하는 거 같이 우리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에서 같이 정리했던 바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의 답은 4번이 되겠고요.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명확하게 정답을 잘 찾아낸 문제로 분석이 되는 문제입니다. 2번 문제 의외로 조금 많이 틀리셨어요. 2번 문제도 아무래도 이제 고전 작품이다 보니까 틀리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근데 하지만 이제 우리가 같이 기출문제라든지 아니면 동영 모의고사 아니면 또는 우리 제 교재의 내용을 통해서, 그렇죠? 기본서에서 이 내용대로 우리가 공감국어 우리 325쪽의 문제 내용이 그대로 독해편의 325쪽에 이 내용이 그대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소방직렬의 이번 시험 문제에서 저랑 같이 조금 제 커리를 기본 커리 그리고 기출 동영까지 잘 따라오셨다면은 어렵지 않게 이 문제를 아마 고득점이 충분히 가능했다. 그래서 뭐 제가 해설지에도 그냥 제 교재에 몇 쪽에 나왔는지 쪽 표시를 그냥 다 하다가 옆에 적중 쓰려다가 그냥 의미 없다. 그렇죠? 다 그냥 저랑 같이 한 데서 다 나왔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음 글을 살 수 있는 지금 이제 중세국어의 특징을 찾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것이고, 자, 일단은 이제 이 내용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뿌리 깊은 남간 바람에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멜스 움직이지 아니하므로 꽃 좋고 여름하나니 샘이 깊은 가말에 아니 그치서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그치지 않. 여기 친절하게 또 현대어로 밑에 또 풀이를 다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잃어 바다로 갑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어떻습니까? 이어적기가 적용이 됐다. 이어적기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이어적기라고 합니까? 현대어에서 이제 우리가 깊은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는 요 표기를 여기서는 어떻게 이어서 표기라고 이제 밑에 받침을 위로, 그쵸? 그대로 이어서, 그래서 이어적기가 사용이 됐다라고는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중세국 같은 경우는 훈민정음이 창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모음조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지켜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2번이 틀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내용 없이도 사실은 얘가 답이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 선택지만 봐도 사실 찾아낼 수 있으셔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힘들었던 분들은 조금 공부가 미흡했다라고 좀 정리해 두시면 좋겠어요. 주격조
주격조사 가는 사용되지 않았다. 가는 여러분 언제 우리 근대 시기에 근대 국어에서 주격조사 가가 사용이 됐다라고 하는 거 역시 공감국어 독해편의 우리 고전 문법 파트에 정리하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이제 사용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적합하겠고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리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방점, 그죠? 예, 소리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방점들이 이렇게 찍혀 있구나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2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몇 번? 2번으로 찾으시면 되겠죠. 의외로 여러분들이 고전을 그냥 막연히 어려워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자신감이 없어서 실수해서 틀린 게 아닌가, 몰라서 틀리진 않았을 텐데, 그죠? 어쨌든 2번 문제 오답률이 좀 높은 문제였고요. 자, 3번 문제. 자, 높임법의 쓰임이 다른 것은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 높임법도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또 제 강의 시간에도 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느 정도 팁이 다 있다라고 제가 늘 설명을 드렸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쓰임이 다른 것을 찾아보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높임법 하면 딱 세 가지 개념이 탁탁탁 떠올라야 되죠. 그죠? 상대 높임, 주체, 객체 세 가지가 있었고, 상대 높임은 듣는 상대방을 높여주는 표현, 주체 높임은 문장의 주체를 높여주는 거, 객체는 문장의 객체, 즉 목적어, 부사 이런 애들을 높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머릿속에 빨리 떠오르셔야 되겠고, 그리고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주체 높임의 표지어들이 있었다라고 여러분 제가 우리 같이 정리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표지어는 뭡니까? 선어말 어미, 시가 붙어야 되겠고, 그죠? 시가 붙어야 되고, 그리고 또 깨서 이러한 표현들이 이제 사용되는 것들은 우리가 주체 높임으로 보고 있고, 객체 높임은 뭡니까, 여러분? 특수어휘 들이다, 뵙다, 여쭈다. 이러한 이제 특수어휘들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높여주고 있는 것과 동시에 깨서 대신에 우리 객체 높임에서는 깨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다? 문장의 객체를 높여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외워둬야 된다라고 제가 정리를 했었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일은 잊지 않고 어머니 깨, 작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무슨 높임입니까? 그렇죠. 객체 높임이다. 그죠? 객체. 자, 2번에 오늘도 할머니 깨서 나왔어요. 여러분 무슨 높임? 그쵸. 주체. 본에 시 얻다죠. 그죠? 시 나왔어요. 여러분 무슨 높임? 주체네요. 그죠? 그럼 1번 아니면 2번이 답이야. 그러면 3번 보고 답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선생님께서 깨서 나왔네. 깨서 여기도 깨서네. 깨서 나왔네. 시 나왔네. 여러분 뭡니까? 세 개가 다 주체 높임이구나 라고 하는 거 너무 쉽게 우리 찾을 수 있습니다. 그죠? 1번이 여러분 뭐다? 객체 높임으로 높임법 쓰임이 다른 것 하나 여러분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는 거의 틀리신 분이 많이 안 계시는 것으로 분석되는 문제인데, 어제도 조금 난도가 있게 출제가 되지는 않았으나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문제는 아니었으나, 그래도 이제 높임법과 관련된 주체, 객체 높임, 상대 높임과 관련된 내용들 정리하지 않으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문제였죠. 그죠? 자,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어문 규정에 맞지 않은 문장.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딱 보이셔야 되는 게, 여러분 저랑 같이 또 요 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많이들 헷갈려 하시죠. 제가 얼마나 수업 시간에 강조를 많이 했습니까? 그죠? 문장의 끝에 여러분 문장의 끝에 쓸 수 있는 여기서 요는 무슨 어미 여러분? 연결어미죠. 연결어미일 때 오를 쓰는지 요를 쓰는지를 잘 구분을 해두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문장의 끝에 쓸 수 있는 어미는 오밖에 없죠. 그쵸? 자, 그리고 또 그러면 요는 어떨 때 씁니까? 연결어미는 요고요. 종결어미. 자, 종결어미일 때는 오 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니 근데 선생님 문장의 끝에 종결에 문장의 제일 끝에 말이죠, 요를 쓰는 경우가 있던데 이거는 그럼 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제가 뭐라고 정리했습니까? 그렇죠. 보조사, 얘는 어미가 아니라 보조사일 때, 즉 보조사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그 보조사를 제외한 앞에 문장들만 봤을 때 문장이 성립을 하는지 안 하는지만 보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 강의를 잘 들으셨던 분들이라면 이 4번 문제도 어렵지 않으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자, 어쨌든 어떻습니까? 자, 이 건물은 학교의 체육관이요. 어때요? 두 개의 문장을 지금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요 연결어미로 적합하네요. 1번 맞습니다. 2번 볼게요. 자, 저 두 사람 부부가 아니오라고 되어 있어요. 오 연결어미 아니죠. 두 개의 문장을 지금 연결시켜주고 있는데 지금 오로 쓰고 있기 때문에 얘는 요로 표기를 해줘야 되겠고, 맞지 않은 건 그래서 답이 여러분 몇 번? 2번이 정답이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문장이 종결어미이기 때문에
오 쓰는 거 다 적합한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시 오, 아니 오 어때요? 어미로서의 오이기 때문에 종결어미 오로 써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요가 조사로 쓸 때는 뭐 돈이 없어 요럴 때는 이제 이건 여러분 뭡니까? 요럴 때는 보조사, 그죠? 보조사로서 요도 가능하다. 그래서 없어, 요 빼고 문장에 돈이 없어 라고 해도 문장이 가능할 때 이 뒤에 나와 있는 요를 우리가 무엇으로 보조사로 분석한다라고 하는 바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4번에 맞지 않은 규정, 2번이 적합한 내용이 되겠고요. 자,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5번에. 자, 이거는 이제 어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의미, 단어 어휘의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고 잘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나누어 볼 수 있다의 이 나누다라고 하는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어떤 것이냐 1, 2, 3, 4번 중에 자, 그래서 문화의 특성도 인간의 성격도 크게 나누어 보면 심근성과 천근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자,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것을 어떻게 구분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분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나누다라고 하는 그 나누다의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와 유사하게 사용된 것이 의견을 나누다, 천군백군으로 나누다, 피를 나누다, 세 조각으로 나누다. 여러분 1, 2, 3, 4번 중에 어떠한 나누다가 여기 위에 나와 있는 섞인 것을 구분하여 분류하다의 의미가 되겠습니까? 자, 천군백군으로 나누다라고 하는 여러분 2번이 적합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에 이제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으나 결론 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여러분 어떤 의미? 그러니까 이제 말이나 이야기 따위를 주고받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는 나누다의 의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피를 나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같은 핏줄을 타고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나누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4번에 이 사과를 세 조각으로 나누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를 둘 이상으로 가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나누다가 되겠습니다.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기억에 나누다라고 하는 것과 가장 적합한 것은 여러분 몇 번? 2번으로 찾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어떤 어휘적인 어떤 그런 능력을 측정을 하는 건데 조금 이제 이 문제 유형이 좀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틀리셨을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잘 맞히신 문제로 분석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6번 문제. 자, 기억에서 리을에 대한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특정 의문 환경에서 자, 기억, 디귿, 비읍, 시옷, 지읒 같은 예사 소리가 자, 이거 뭡니까, 여러분? 된 소리 경음화 현상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죠? 자, 이를 된 소리 대기 또는 경음화 현상이라고 한다. 된 소리 대기의 종류는 기억, 디귿, 비읍 뒤에서 일어나는 된 소리 되기. 자, 그리고 니은은 어감 받침 니은 미음 뒤에 일어나는 된소리 대기. 자, 요런 예들이 있는데 여러분 1번 한번 볼게요. 자, 기역, 디귿, 비읍 뒤에 일어나는 된소리 대기. 자, 어떻습니까? 비읍 받침 뒤에 일어나는 잡고 된소리 대기니까 1번이 바로 적합한 예가 되겠다. 근데 뭔가 바로 1번으로 찾고 넘어가기 우리가 좀 찝찝하니까 나머지 것들이 틀린 건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어감 받침 니은 미음 뒤에서 일어나는 된소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바로 틀렸죠. 손과 제주 명사 명사가 합성이 된 단어로서 여러분 얘가 뭡니까? 그냥 하나의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용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어간이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이제 틀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의 예로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자, 그다음에 디귿 보도록 할게요. 리을로 끝나는 한자와 디귿, 시옷, 지읒으로 시작하는 한자가 결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먹다라고 하는 것과 것이 결합되어 있고 먹다라고 하는 것에 을이 어떻습니까? 활용이 된 어떻게 보면은 용언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한자어로 보기에 보고 있는 용언의 관형사형 을이 붙어서 이루어진 말이기 때문에 이 디귿의 예로는 적합하지 않겠습니다. 리을의 관형상의 어미 리을 뒤에 있는 체언에서 일어나는 된소리 대기. 마찬가지 갈등 여러분 무슨 단어예요? 한자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적합하지 않은 내용이고요. 우리 공감국어 문법 기본서 438쪽에 명확하게 이 단어들이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에 적절한 것으로 알맞은 것은 1번으로 찾으시면 되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
자,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문장 성분 분석하는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문장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기억에서 이제 원하는 것은 명사절을 아는 문장을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서 원하는 것은 관형절을 아는 문장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명사절을 나타내는 표지어들, 여러분 뭡니까? 기 이런 것도 잘 기억해두라라고 했죠. 예, 그래서 이제 미음, 그리고 기, 그쵸.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조사들이 나올 때, 그죠? 이 앞자리는 조사 앞자리 무슨 자리? 명사 자리에 기로서 명사의 모습으로 절이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명사절이라고 분석하지 않았습니까? 관형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관형어의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데 어로 있지 않고 절로 있기 때문에 절로 뒤에 따라 나오는 체언을 꾸며주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단어, 즉 단어가 아니라 문장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관형절을 아는 문장이라고 우리가 분석을 했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기억 1번에 선택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기 바로 나왔다. 그죠? 뒤에 조사 있네요. 자, 나는 봄이 기가 지금 누구 자리에 들어 있습니까? 그쵸? 주어가 2번 나와 있고 일단은 안겨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기를 통해서 무슨 절? 명사절이구나 라고 하는 거 여러분 되시겠습니까? 명사절로 안겨 있는 문제 이렇게 빨리 찾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는 열심히 공부하는. 자, 열심히 공부하는이 지금 누구를 꾸며주고 있죠? 그녀를 꾸며주고 있다. 그죠? 예. 자, 그래서 그녀를 떠올린다. 그는 열심히 공부하는 그녀를 떠올린다. 어떻습니까? 지금 그녀 체언을 꾸며주고 있고 자, 관형어로 꾸며주고 있는 게 아니라 절로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얘가 무슨 절 여러분? 관형절. 자,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어렵지 않게 몇 번? 바로 1번이 적합하구나 라고 하는 거 여러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보도록 2번은 뭔지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밖에 나가기 나왔다. 그죠? 예, 밖에 나가기가 싫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무슨 절? 기 나와 있죠. 그쵸? 예, 볼 것도 없이 무슨 절 여러분? 명사절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아시면 되겠고. 그죠? 자, 누나 느는 주어예요. 그죠? 마음이 넓다. 주어가 또 나왔어. 그죠? 자, 그러면은 주어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자리? 서술어 자리인데 서술어 자리에 어가 아니라 절로 들어와 있네요. 그렇죠? 이런 문장 우리가 무슨 절? 그렇죠. 서술절로 안긴 문장 이렇게 분석하시면 되는 거죠. 되시겠습니까? 자, 3번에 그것은 내가 입을 옷이다. 여러분 그것은 내가 어때요? 주어가 2번 나와 일단은 안에 뭔가 문장이 안겨 있다. 예, 이불이 지금 누구 꾸며주고 있습니까? 내가 이불이 옷 꾸며주고 있다. 명사 꾸며주고 있어요. 그렇죠? 무슨 자리? 관형 자리에 뭘로 들어가 있어? 절로 들어가 있네요. 무슨 자리 여러분? 예, 관형 절로 안긴 문장으로 여러분들 분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자, 꽃이 활짝 핀 봄을 기다린다. 자, 꽃이 활짝 핀이 지금 누구? 봄을 수식해주고 있어요. 피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용언이죠. 용언의 활용형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용언의 활용, 즉 용언 자리 무슨 자리? 서술어 자리. 그럼 문장에 서술어가 2개가 있어. 그죠? 예, 기다린다와 피다라고 하는 2개의 서술어가 있기 때문에 문장이 2개 문장이 이렇게 합쳐져 있구나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관형어가 아니라 그렇죠. 관형절로 분석을 하면 되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되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많이들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가 범인 이미 기 이미 밝혀졌다. 어떻습니까? 예, 그가 범인 이미 밝혀졌어요. 어때요, 여러분? 지금 이제 그가 범인임 어때요? 명사 자리에 지금 절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여러분 명사절로 안긴 문장이 되겠고, 그죠? 자, 그녀의 얼굴이 예쁘게 생겼다. 자, 그녀는 그녀의 관형어로 분석을 할 수 있겠으나 사실 얘가 어떻습니까? 그녀의 얼굴이 예쁘게 생겼다의 주체가 누구예요? 그녀죠. 그렇죠? 그래서 그녀는 얼굴이 예뻤다라고 하는 문장인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예쁘다, 예쁘게 생겼다의 주체는 그녀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얼굴이 예쁘게 어때요, 여러분? 안에 문장에 하나 더 들어가 있다라고.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용언을 지금 수식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용언 수식은 여러분 무슨 절? 그렇죠. 부사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억은 명사절, 니은은 부사절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겠고 그래서 이제 바르게 연결된 것을 여러분 1번으로 찾으시면 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도 물론 이제 저랑 같이 많이 연습을 하셨던 분은 안 틀리셨을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헷갈린 분이 생각만큼 그렇게 많지 않았다. 예, 그렇죠? 그래서 7번 문제도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는 문장 성분 분석, 안의 문장, 안긴 문장 분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장 성분 분석은 사실은 한두 번 하루 이틀 사이 되는 게 아니라 많이 자주 해보셔야 되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7번 문제 잘 마치신 분은 공부 열심히 잘 하셨다. 예, 칭찬해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는 이제 작자미상의 춘향전 작품이 되겠습니다. 춘향전 작품이고요.
우선 이제 서술상의 특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이니까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고전 문제로 그쵸 소설 파트의 문제로 우리가 분석을 할 수도 있겠으나 잘만 읽으면 풀어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사실 어떤 배경 지식이 없더라 해도. 예,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글에 드러난 이제 그래서 1번에 일단은 우리가 선택지를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여기는 선택지가 날아가 버렸네요. 예, 우리 이제 그 선택지 보면은 1번에 잔치가 열리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여기에. 자, 관청색을 불러 다과를 놀려 육고자를 불러 큰 소를 잡고 예방을 불러 악공을 대령해 그쵸? 노래 음악 연주할 사람 부르고 승발 불러 천막 치고 사량 불러 자빈을 그만하 다른 사람 못 들어야 우리 지금 이제 뭐 할 거다 잔치할 거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장면이 묘사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1번 선택지 바로 찾아낼 수가 있겠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물의 심리가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다. 어디에 드러나 있습니까? 자, 여기에 이제 붉은 옷, 예, 이렇게 요란하게 깃발이며 저 묘사가 지금 잘 되어 있는 문장으로 우리가 지금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풍류소리 공중에 떠 있고 붉은 옷, 붉은 치마 입은 기생들이 흰손 비단 치마 높이 들어 춤을 추고 지화자 둥덩실 하는 소리에 어사의 마음이 심란하구나. 자, 어사의 마음 상태, 심리 상태를 지금 뭐 해주고 있습니까? 서술해주고 있다.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표면에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2번 선택지 맞습니까? 그렇죠. 옳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여봐라 사령들아 너희 사또에게 여쭈어라 먼데 있는 거리니 좋은 잔치에 왔으니 술과 안주나 좀 얻어 먹자고 여쭈어라 저 사령의 거동보소 지금 이제 안에 있는 서술자가 지금 읽는 우리 이제 그 독자에게 말을 지금 걸고 거동 좀 보소 지금 서술자가 직접 독자에게 말을 건네주고 있다라고 하는 4번 선택지 여러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1번과 2번과 4번의 내용은 적합한데 3번의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갈등이 해소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은 찾아보기가 힘들죠. 갈등 해소 내용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8번에 적절하지 않은 정답은 여러분 3번으로 찾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의외로 또 이 문제는 잘들 푸셨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나머지 그래서 춘향전 내용이었고요. 고전 작품이 나온다고 해서 그죠? 굳이 어려워할 필요는 없다. 여러분들이 뭐 다 잘 아는 내용들이니까.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예상으로는 이 송매인곡을 좀 많이 틀리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을 했지만 또 생각 외로 잘 풀어내셨고 의외로 수필에서 틀리는 모습을 보고 제가 조금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조금은 의아해했는데. 자, 어쨌든 이 작품이 지금 이제 정철의 송매인곡 작품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정철의 송매인곡 작품으로서 그 속편으로 3인국의 속편으로 감녀와 을녀 두 여인이 등장해서 임을 향한 일편단심. 여기서 임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임금을 향한 일편단심이 되겠죠. 간곡하게 노래한 충신 연주지사의 대표작이다. 그래서 여성 화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애절한 마음을 드러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좀 특징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윗글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보라라고 되어 있네요. 인물과 대화를 통해서 임에 대한 원망이 드러나 있다. 원망하고 왜 날 찾지 않느냐 이런 내용들은 사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지만 없었다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있겠고 그죠? 자, 여성 화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애절한 마음을 드러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2번 여러분 어떻습니까? 적합하다라고 하는 거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특정한 시어 반복 안빅낫도 거리가 멀고요. 그죠? 자연과 속세를 대비해 시적 화자의 처지에 대한 만족감 지금 여기 시적 화자는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 아니죠. 왜? 이미 돌아오고 있지 않고 이미 지금 날 찾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제나 전에나 이미 임의 소식이 들려올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족감은 좀 거리가 멀다. 그래서 적합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1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여기서부터 제가 본문 같이 보면서 이제 제가 답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자는 꿈에서 임과 재회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이제 쭉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이제 밤중이 이제 돌아오고 적은 덧 역진하여 자, 풋잠을 지금 잠깐 들었어요. 자, 정성이 지극하여 꿈에서 임을 보았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꿈에서 임을 보았다라고 하는 제외하고 있다.
적절한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미 봤더니 옷 같은 얼굴이 아이고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상했어. 어때요? 10번의 1번 선택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볼게요. 밤에서 새벽으로 시간의 경과가 드러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제 어디 밤중이 지금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모처럼 찬자리에 밤이 돌아왔고 밤이 되었고 지금 어떻습니까? 임 생각에 지금 잠이 얼핏 들어서 지금 꿈에서 임 받고 어디서 개성의 소리 즉 닭 꼬기요하고 우는 소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닭의 울음소리는 언제 이 단어를 통해서 새벽이 왔구나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잠을 어찌 저놈의 닭 울음소리가 내 잠을 깨우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통해서도 밤에서 새벽으로 시간의 경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임의 소식을 전해준 이는 오늘도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서 알 수가 있습니까? 자, 임다의 소식을 아무려나 아자하니 알고 싶어하니 오늘도 거의로다. 내일이나 사람 올까? 오늘도 안 왔고 내일이나 사람 올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도 여러분 어때요? 10번에 3번에 오늘도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공은 화자의 절박한 상황을 알고 도와주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내 마음 둘 데 없다. 어디로 가잔 말고 잡거니 밀거니 높은 산에 올라가니 구름은 카니와 안개는 또 무슨 일이고 산천이 어둡거니 1월을 어찌 보면 1월 여기서 무슨 누구 뜻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임금을 뜻해요. 자, 구름과 안개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름과 안개, 바람이 상징하는 것들은 다 내가 임금을 만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는 요소를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임금을 어떻게 볼 것이냐. 지척도 안 보이는데 천리를 내가 어떻게 바라보겠냐. 그죠? 그래서 차라리 물가에 가 백일이나 보랴 하니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중장 전결이고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남았어. 배 타고 내가 임한테 가고 싶은데 사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사공이 도와주고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아니죠. 거리가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절박한 상황을 알고 도와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리가 먼 선택지로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10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윗글에 바람과 시적 기능이 가장 먼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 안개, 1월, 물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구름은 카니와 안개는 무슨 일이고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떻게 된 일이냐. 자, 구름과 안개, 바람, 물결 때문에 지금 내가 임에게 가기가 힘든 상황인 거예요. 장애적인 요소인 거예요. 여기서 나와 있는 1월은 여러분 무엇을 뜻합니까? 임금을 상징하죠. 그렇기 때문에 거리가 먼 것은 여러분 몇 번? 3번이 정답 되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9번부터 90, 11 3개의 문항이 우리 송민곡에서 지금 3개의 문항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보통 우리 소방직렬에서는 제시문 하나당 길어야 한 2문항 정도의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올해는 좀 특징적으로 이렇게 3문항까지 고전 파트에서 출제가 되었고 다행히 여러분들이 조금 낯설지 않은 우리 고전 작품이었고 또 고전 작품으로서 여러분 충분히 풀만한 내용이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잘 풀어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 송미인곡에 대한 내용이 공부가 좀 덜 되셨다거나 아니면 또는 이제 각각의 시어들이 의미하는 것들 그리고 또 어떠한 내용인지에 대한 이 공부가 좀 덜 되어 계신 분은 이 문제를 마치기가 좀 힘들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3개의 문항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푸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2번과 1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과 13번 문항, 우리가 바로 비문학 독해 문항이 되겠는데, 비문학 독해 문항이나 12번 문제는 여러분 어때요? 고쳐 쓰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살짝 우리 문법 파트의 문제로도 사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엄밀하게 말해서는 이제 그래서 비문학 파트에 있어서 제시문이 2개 출제가 되었고 문제가 비문학 문제 3개가 출제되었다라고 분석할 수 있지만 저는 이제 요 문제는 비문학 문제는 아니다. 그렇죠? 약간의 우리 문법 파트의 문제로 그렇죠? 요 우리 같이 연습했던 내용들을 잘 모르면 사실은 좀 고쳐 쓰기 위한 방안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에 자, 그래서 이제 기억에
사회가 발달하면서 화법과 작문의 윤리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자, 화법과 작문의 윤리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화법과 작문의 윤리를 잘 지키지 않으면 지금 이제 핵심어가 뭡니까? 화법과 작문의 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 풀어나가고 있다. 그죠? 자, 사회적 의사소통의 바탕이 되는 상호 신뢰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로 수정하는 거 여러분 적합한 내용으로 볼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청자나 독자를 상호 신뢰가 깨질 수 있으므로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문장에서 바르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청자나 독자를 존중하고 배려한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에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는 앞의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 이어져야 되는데, 자, 이를 준수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풀어내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는 적절하지가 않고 우선 뭐 이렇게 이제 바꿔주는 것이 옳겠죠. 해야 되는 방법들에 대한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2번도 적합한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상대방의 인격을 모욕하거나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언어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자, 화법과 작문의 윤리를 지금 계속 화법과 작문의 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 그죠? 자, 다음으로 다른 사람의 글이나 아이디어 등을 표절하거나 도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른 사람의 글이나 아이디어 등을 인용할 때에는 저작자의 허락을 얻거나 인용의 출처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인용의 출처를 밝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올바른 표현인데,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문맥을 고려해서 생략으로 교찬, 생략해, 출처 생략하면 안 되죠. 그죠?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여러분 몇 번? 예,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을 보도록 할게요. 또한 출처를 명시하더라도 자, 과도하게 아니면 또는 여기에 출처를 뭐 명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밑에 이제 문장이 나왔기 때문에 단어 나왔기 때문에 명시라고 보시는 것도 옳겠죠. 과도하게 인용하지 않아야 한다. 과도한 인용은 출처 명시와는 무관하게 화법과 작문 윤리를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화법과 작문 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어. 그죠? 자, 준수한다면 화자나 필자는 예, 청자나 독자로부터 더 큰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화자나 필자는 화법과 작문의 윤리를 잘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이를 지키고 준수하는 데 태도를 가져야 돼. 근데 이제 뒤에 나와 있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준수하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준수하다, 전례나 규칙, 명령 따위를 쫓아서 지키다라고 하는 의미 어때요? 의미 중복 일어나고 있네요. 그죠? 그냥 지키다 빼고 준수해야 된다 이렇게 써도 돼요. 그죠? 뒤에 단어 의미상 중복이 되기 때문에 삭제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적합한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건 3번이 되겠고요. 자, 13번 문제도 우리 바로 풀립니다. 글의 제목을 찾으라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어떤 이야기 하고 있었습니까? 제가 어디에 동그라미 제일 많이 쳤어요? 화법 작문의 윤리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화법 작문 윤리 지금 계속 화법 작문 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그죠? 계속 하고 있어. 다 몇 번이죠? 4번. 아시겠죠?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13번 문제도 사실은 와, 비문학이다. 비문학 너무 어렵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잘만 읽으면 여러분들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문제로 사실은 보는 게 옳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비문학에서 사실 우리 지방직 문제나 지방직 문제 같은 경우는 올해 2020년 지방직 문제 같은 경우는 비문학 문제가 조금은 많이 그쵸?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조금 이제 많은 문항수가 출제가 되다 보니까 비문학으로 좀 많이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평가할 수 있으나 우리 서방직렬은 작년과 동일하게 비문학 파트보다는 우리 교본 파트 와 나머지 것들에서 좀 골고루 출제가 되었다라고 분석을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13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셨던 14번과 1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14번, 15번 문제를 왜 틀리셨는지 사실은 조금은 이해가 안 가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 수필이 소설이 아닌가 아니면 또는 이제 이 제시문이 조금 길어 보여서 이 내용에 뭔가 압박감을 받아서 조금 뭔가 마음이 급하고 그래서 제대로 좀 잘 읽지 못해서 틀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 우선 문제를 먼저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서서는 내용을 다 읽으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자,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과거와 현재 대비를 통해 주제의식을 부각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와 현재 대조를 대비가 이제 대조, 과거와 현재 대조를 통해서 옛날에는 이랬고 지금은 이렇다. 그렇죠? 대비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맞는지를 보시면 되는데 그렇죠? 이런 건지 아니면 내부 이야기, 외부 이야기는 사실 이게 이 작품이 수필이다라고 하는 걸 알면은 얘가 틀렸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내부, 외부 이야기는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소설에서 나오는 거예요. 소설에 무슨 구성? 액자식 구성에서나 액자식 구성, 그죠? 액자식 구성에서나 외부 이야기가 있고 그 안에 내부 이야기로 들어가는 걸로 여러분들이 찾아내시면 되는데 사실 이건 소설 작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이 수필이다라고 하는 걸 아시면은 이 문제도 2번 틀렸다라고 하는 거를 굳이 보지 않아도 그죠? 이렇게 체크하고 소거를 하시면서 풀어내실 수 있었을 텐데 자 어쨌든 공간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인물의 성격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이제 진짜 강조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좀 찾아내면서 읽으면 사실은 되는 건데 공간적 배경을 묘사해서 인물이 성격이 바뀌는지에 대한 거를 참고를 하면 되는데 사실 그런 내용은 없었어요. 그죠? 어린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물 간의 갈등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다. 어린 시절의 경험이다라고 하는 거는 틀리지는 않았으나 인물 간의 갈등을 드러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건 좀 거리가 멀어요. 내용이 이제 뭐 같이 살펴보겠지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적절한 내용은 이제 우리가 뭐 저랑 지금 살펴보겠지만 이 박안서님의 사랑의 입김이라고 하는 이 수필 작품이 이 작품이 이제 경수필로서 지금의 이제 세태를 비판을 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내용들, 그러니까 사랑의 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린 시절과 오늘날의 이제 그 가족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그렇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이제 입김이 사라져가고 있는 오늘날에 대한 어떤 그런 안타까움과 비판이 담겨져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들 잘만 읽으셨다면 충분히 찾아낼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적절한 정답은 사실은 1번이에요. 1번. 예. 그 다음에 우리 15번 문제도 한번 볼게요. 윗글의 입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이제 비교를 해가면서 읽으면서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게 해주는 내용이 있는지, 유년 시절 추억 속에 따뜻하게 스며들어 있는지, 요즘 아이들에게 그 가치를 더욱 인정받고 있는지.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3번이 틀렸다라고 하는 건 알 수가 있겠죠.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비판적인 글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물질적 풍요로 점점 그 중요성이 잊히는 데에 대한 안타까움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 건지를 우리가 보면서 작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들을 가르치는 법까지도 매스컴이나 그 밖의 정보를 통해 대량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자, 앞부분에 호호 어린 마음에 할머니나 어머니의 입김이 와 닿기는 비단 다쳐서 아파할 때만 아니었다. 화롯불에 파묻어 말랑말랑 익힌 감자나 밤을 꺼내 껍질을 벗겨주시면서도 호호 입김을 이렇게 후후 불어서 주셨다는 거죠. 그죠? 자, 끓는 국이나 찌개도 그렇게 시켜주셨다. 먹고 싶은 걸 참느라 침을 꼴깍 삼키며 그분들의 입을 쳐다보면서도 어린 마음속엔 그분들에 대한 신뢰감이 싹 텄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뢰감. 그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우리가 15번의 신뢰감이다라고 하는 그 선택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겠고요. 자, 어찌 상처나 뜨거운 먹을 것에만 그분들의 입김이 서렸을까? 그분들의 입김은 온 집안에 서려 있다. 학교 갔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간혹 어머니가 집에 안 계시면 나는 그것을 대문간에 들어서자마자 알아맞힐 수가 있었다. 집안 전체가 썰렁했다. 썰렁하다는 건 실제 기온과 상관없는 순전히 마음의 느낌이었고, 그죠? 이 마음의 느낌은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었다. 학교에서 먹는 도시락에도 어머니의 입김은 서려 있었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거죠. 어머니의 입김은, 그죠? 입고 다니는 옷에도 어머니의 입김은 서려 있었다. 나는 그때 닭구왕이나 달고 끈적끈적해 보이는 멸치볶음, 콩자반 등등 반찬 가게에서 파는 도시락 찬만 가지고 다니는 아이를 속으로 무척 불쌍하게 여기고 나중에 경멸하는 마음까지 품었던 것이 지금 생각난다. 어머니의 입김이 들어가지 않은 걸 허구한을 먹는 아이가 마치 헐벗은 아이처럼 보였던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의 입김이 즉 어머니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날 내가 누렸던 평화를 생각할 때마다
어린 날의 커다란 상처로부터 일용할 양식, 일용한 물건, 필요한 물건, 입고 다니던 옷, 그리고 식구들 사이 집안 속 가득히 고루 스며들었던 어머니의 입김, 그 따스한 숨결이 어제인 듯 되살아난다. 그것을 놓고 평화란 상상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의 내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머니의 입김, 우리 어머니의 사랑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슬퍼하지 않은 어린 날이 어디 있었으랴. 다만 그런 일이 어머니 입김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행복과 평화로 회상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15번 문제에 유년 시절 속에 이 어머니 입김이 따뜻하게 스며들어 있다라고 하는 2번 선택지, 여러분 어때요? 2번 선택지 한번 볼까요? 2번 선택지 적합한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여러분 사실은 읽으시면서 이렇게 찾으면 되는 문제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이제 내 자식들, 지금 이제 현재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죠? 내 자식들이나 내 손자들이 훗날 그들의 어린 날을 어떻게 기억할지 문득 궁금하고 한편 조심스러워진다. 나보다는 내 자식들이, 내 자식들보다는 내 손자들이 따뜻한 입김의 덕을 덜 보고 자라는 게 아닌가 싶다.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이런 사랑의 입김을 좀 덜 보고 자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볼게요. 하지만 그것이 부모의 허물만은 아니다. 요즘에는 아이들에게도 필요한 모든 것이 구태여 입김을 거칠 필요 없이 대량 생산되기 때문이다. 자, 대량 생산, 물질적인 풍요가 우리에게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법까지도 매스컴이나 그 밖의 정보를 통해 대량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집집마다 대대로 물려오는 입김이 서린 가풍마저 소멸해 가고 있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입김이 서리지 않은 음식을 먹고도 배부르고 어머니의 입김이 서리지 않은 옷을 입고도 등이 따뜻하고 예쁘다. 다쳐서 피가 났을 때 입김보다는 충분한 소독과 적당한 약이 더 좋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텔레비전과 냉장고 속에 먹을 것만 있다면 어머니의 입김이 서리지 않은 집에도 허전한 걸 모르는 아이들이 많아져 가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고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아이는 처음부터 입김이 주는 살아있는 평화를 모르는 아이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입김이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입김이란 곧 살아있는 표시인 숨결이고 사랑이 아닐까? 서리적 표현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싸우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심심해하지 않은 것이 평화가 아니라 그런 일이 입김 속에서 즉 사랑 속에서 될 수 있는 대로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이 평화가 아닐까. 자, 세상이 아무리 달라져도 사랑이 없는 곳에 평화가 있다는 것은 억지밖에 안 되리라. 숨결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다면 억지인 것처럼이라고 박안서님의 사랑의 입김 수필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거와 현재 대비를 통해서 주제의식, 사랑의 입김이 지금 현재는 너무 부족하다. 대량 생산, 아이들이 어떤 그런 것들을 사랑의 입김이 굳이 없더라 해도 그런 걸 다 채워주고 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은 여러분 1번이 적절한 정답이 되겠고요. 신뢰감을 가지게 한다. 스며들어 있다. 우리 같이 찾아보았고 요즘 아이들에게 그 가치를 더욱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죠? 요즘 아이들은 잊혀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모든 그렇죠. 대량 생산되고 있고 소멸해 가고 있다. 집집마다 대대로 물려오는 입김에 서린 가풍이 소멸해 가고 있다. 사라져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를 더욱 인정받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는 거리가 멉니다. 물질적 풍요로 점점 그 중요성이 잊히는 데 대한 안타까움 어떻습니까? 모든 것들이 지금 아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구태여 입김을 거칠 필요 없이 대량 생산되기 때문이다.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4번도 적합한 내용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래서 14번과 15번의 정답은 14번은 1번, 15번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작품이 수필이라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길지만 충분히 잘 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오판이었고 많은 분들이 좀 익숙치 않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긴장을 하고 제대로 잘 읽어내시지를 못해서 아마 틀린 게 아닌가. 내용은 어려운 내용이 전혀 아니었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19년도 작년에 소방직렬 문제에서는 소설 작품이 이제 그때도 이제 유사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지만 많은 분들이 사실은 또 그 문제는 잘 풀어냈는데, 그죠? 올해의 이 14번과 15번 박안서님의 사랑의 입김, 이 내용은 왜 그렇게들 많이들 틀리셨는지 아마 조금 재심을 좀 길어서 부담, 압박감 때문에 그런 게 틀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다음 우리 1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6번 문제. 다음 작품과 가장 관련이 있는 한자 성어.
자, 정철의 훈민가고요. 자, 이고 진 저 늙은이 짐 풀어 나를 주오. 예, 머리에 이고, 예, 등에 진 저 늙은이 짐을 나에게 달라. 나는 젊었거든. 돌인들 무거울까. 늙기도 서러워라커는 늙는 것도 서러운데 짐조차 지실까. 예, 그러니까 짐 지는 것도 얼마나 힘들겠느냐. 지금 이제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노인공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공경. 자,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작품으로서 유교 윤리의 실천을 권장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작품, 요 문제, 요 내용에서 노인을 공경하자라고 하는 그 내용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뭐 어렵지 않게 찾아내셨을 생각이 들고요. 자, 여러분 1번은 여러분 한자성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어떻게 읽습니까, 여러분? 예, 그렇죠. 붕우유신. 자, 붕우유신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친구지간에는 서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쵸? 법과 법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 도리다라고 하는 의미의 한자 성어입니다. 오륜의 하나이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뭡니까? 2번은 그쵸? 장유유서. 자, 장유유서로서 어떻다? 어른과 어린이 사이에는 지켜야 될 도리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적절한 한자성어는 여러분 2번이 적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여러분 한자성어 읽어보세요. 그쵸? 군신, 유의. 자, 임금과 신하는 서로 의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오륜의 하나입니다. 그쵸?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여러분 어떻게 읽습니까? 부부 유별로 읽으시면 되겠죠. 부부 유별. 자, 서로 부부지간에는 지금 이제 남편과 아내 사이는 서로 침범하지 않음을 뜻하는 한자성어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16번과 유사한 문제가 작년도 우리 서방직렬에서도 어떻습니까? 한자어를 불친절하게 이렇게 친절하게 한글로 이렇게 표기하지 않고 불친절하게 이렇게 한자어로 표기를 해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늘 말씀을 드릴 때도 한자어로 이렇게 좀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자어를 좀 잘 봐두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이 한자어들을 좀 잘 읽어내셨다면은 여러분 어렵지 않게 16번의 답이 2번이다 라고 하는 걸 찾아낼 수 있는데, 만약 이 한자성어를 좀 잘 읽어내지 못하셨다면 문제를 좀 틀리셨겠죠. 그죠? 하지만 난도가 있거나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7번과 18번 문제 많은 분들이 틀리셨습니다. 시조를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송민공 그렇게 잘 풀어놓고서는, 그죠? 아무래도 이제 고전 작품이 연이어서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 그죠? 긴장해서 좀 틀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자, 우선은 가나 다 시조를 보고 문제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의 작품은 여러분 눈 맞아 휘어진 데를 니라셔 굽다 통고 구불절이면 눈 속에 풀을 소냐 아마도 세안고절은 너뿐인가 하노라. 자, 세안고절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세찬 이 겨울 속에서 이렇게 추위를 이겨내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추위를 이겨내는 높은 절개를 세안고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세안고절은 너는 누굽니까? 바로 대나무인 대를 상징을 하는 거죠. 대.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가 작품의 주제는 고려 왕조에 대한 이제 굳은 지조를 이제 나타내주고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현대의 풀이는 제가 이제 그 해설집에도 꼼꼼하게 달아드렸는데, 눈 맞아 휘어진 데를 누가 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구불절. 구필 절개라면 눈 속에서 어떻게 푸르게 있겠느냐. 그죠? 아마도 한겨울의 추위에도 홀로 절개를 지키는 것은 너뿐이다 라고 원청성님의 시조 작품이 되겠고요. 자, 여러분 나 작품은 우리 황진이 작품 너무 많이 봤죠. 그죠? 동지 땅 기나긴 밤을 하늘이 베어내요. 그래서 이제 이 작품 여러분 임을 기다리는 애타는 마음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춘풍 따뜻한 봄바람 이불 안에 서리서리 집어넣어뒀다가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어뒀다가 한 허리를 베어내서 그래서 이제 어른님 오신 날 밤이어든 구비구비 펴리라. 그래서 어른님 고운님 오신 날 밤에 밤이 되면 구비구비 그 이불을
펴서 내가 기다리는 임과 사랑하는 임과 같이 덮어보겠다라고 임을 기다리는 마음이 담겨있는 바로 그 작품이 되겠습니다. 두터비 팔이 물고 이 작품은 여러분 사설 시조로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초장, 중장, 종장 중에 중장이 그쵸? 2구 이상이 길어진 사설 시조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터비 팔이 물고 두어미에 치달아 앉아 건너산 바라보니 백성골이 떠 있거늘. 자, 지금 여기에 두터비는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지방 관료가 되는 겁니다. 그쵸? 지방에서 그러니까 그럼 여기에 파리는요. 백성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을 괴롭히는 지방 관리가 되고 백성골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렇죠? 뭔가 중앙 관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백성골을 보고 두터비가 깜짝 놀라는 거죠. 백성골이 떠 있거늘 가슴이 금직하게 깜짝 놀라서 풀떡 뛰어 내렸다가 두어 말에 자빠진 상황이죠. 약간의 해악성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펄떡 뛰어내리다가 두어 말에 내가 자빠졌구나. 못 쳐라. 마침 내가 날랠 망정이죠. 이런 말이에요. 못 쳐라가 마침 내가 마침 이런 뜻이에요. 날랜 망정이지. 내가 날래기를 망정이지. 애헐질 뻔하게라. 아이고 내 다리 멍들 뻔했네 라고 하는 의미. 애헐지다 라고 하는 멍들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애헐질 뻔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다하 작품도 이제 사설시조로서 탐관오리의 횡포와 허장성세를 풍자해주고 있는 작품이 되겠고, 그래서 각각 두터비, 파리, 백성골이 각각 어떠한 의미인지도 아마 여러분들 다 잘 아시고 문제를 잘 풀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저만 했나 봐요. 많이들 틀리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17번 문제, 그래서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의 중심 소재는 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그죠? 대나무. 그 다음에 나의 화자는 임과 재회를 바라고 있다. 임이 오면은 따뜻한 봄바람을 이불 안에 넣어두었다가 같이 덮어둘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죠? 재회를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거 적합합니다. 다는 종장의 길어진 시조 형식이 아니라 무슨 장이죠? 중장입니다. 마지막 장이 아니라 중장, 가운데 장이 길어졌어요. 그쵸? 얘가 여러분 초장이고 얘가 중장이고 얘가 종장이지 않습니까? 그죠? 초장, 중장, 종장. 그래서 중장이 길어졌다.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초장, 중장, 종장. 그쵸? 3, 4, 3, 4, 3, 5, 4, 3 초장, 중장. 시조의 율격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고 종장의 세 글자를 엄격하게 다 지켜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가에서 나는 종장의 첫 구의 음수 제약 몇 글자로 상음절로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 잘 기억을 했죠. 그죠? 우리가 제 고전 문학 정리를 할 때도 같이 시조 파트 정리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여러분 종장이 아니라 중장으로 고쳐줘야 되는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기억에서 리을의 의미로 적합하지 않은 것을 자 구필 잘라내어 목이 터져라 멍이들이 되겠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 어떤 게 적절하지 않습니까? 목이 터져라가 틀렸어요. 그렇죠? 마침 내가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목이 터져라라고 하는 것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의 구필, 구불, 구필로 여러분 적합한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고 니은 어디 있습니까? 버여내어 어때요? 베어 잘라내어 베어내어 의미로 여러분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그죠? 애헐질 뻔 여러분 아마 여기서 이제 많이 틀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애헐지다 멍이 들 뻔했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내시면 되겠고 18번 문제가 뭐 조금 헷갈려서 틀릴 수는 있으나 17번 문제도 그닥 틀릴 만한 문제는 아니었는데 많은 분들이 많이 헷갈리셔서 틀린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17번, 18번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 문제 비문학 독해입니다. 글의 중심 소재, 그러니까 화제를 찾아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건 잘만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글의 화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낯선 그림의 대명사인 르네 마그리트가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미술가로 자리 잡았다. 10여 년 전 서울의 한 백화점 새 단장 당시 그 작품 골콘다가 커다란 가림막 그림으로 사용된 것과 르네 마그리트 전이 서울미술관에서 대규모로 열려 많은 관광객을 불러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초현실주의 화가 마그리트가 관심을 끌게 되면서 그의 주된 창작 기법인 대페이즈망 뭔지 몰라도 요게 여기 나와 있죠. 창작 기법 마그리트의 창작 기법 요 이야기 하고 있구나. 덩달아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특히 창의력과 상상력이 시장과 교육계의 화두가 되어버린 요즘 대페이즈망은 창의력과 상상력을 높여주고 잠재력을 개발해 주는 대페이즈망은 우리말로 흔히 전치로 번역된다. 이는
특정한 대상을 상식의 맥락에서 떼어내 전혀 다른 상황에 배치함으로써 기이하고 낯선 장면을 연출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지금 대페이지망에 대한 개념 설명까지 친절하게 해주고 있고요. 지금 대페이지망에 대한 설명을 쭉 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초현실주의 문학의 선구자로 로트레아몽의 시에 재봉틀과 양산이 해부돼서 만나듯이 아름다운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전형적인 대페이지망의 표현법이다. 그러니까 표현법의 예로도 지금 문학적인 표현의 예로도 지금 설명해주고 있고 해부대 위에 재봉틀과 양산이 놓여 있다는 게 통념에 맞지 않지만 바로 그 기이함이 시적 예술적 상상력을 논리와 합리 너머의 세계에 대한 심층의 인식을 일깨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래서 이 글의 화제 어떤 이야기를 지금 주로 하고 있었습니까? 마그리트의 생애 아니죠. 초이시 유바 탄생 아니죠. 현대 미술가 상상 소멸 아니죠. 대페이지망에 대한 관심과 의인 4번이 적합한 화제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사실은 잘만 읽으면 되는 내용으로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읽는 연습이 좀 안 되어 계셨다. 어떤 단어가 지금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대페이지망에 대한 이야기들, 그죠? 지금 계속 대페이지망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죠. 거기에 대한 설명, 예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적합한 화제로 보는 것은 대페이지망에 대한 관심과 의의가 적합한 내용이 되시겠습니까? 자, 마지막 우리 20번 시 살펴보고 문제 풀어보고 오늘 강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과 같은 표현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작품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이육사 시인의 절정 작품인데 이 작품의 내용을 사실은 몰라도 자, 여기서 사용이 되었던 표현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면 돼요. 여러분 뭡니까?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 여러분 강철로 된 무지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로 의미적인 모순이 일어나고 있는 표현이 이런 표현 우리가 뭐라 그런다? 역설법이라 그럽니다. 역설법. 자,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제 역설과 반어를 참 많이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문제가 20번 문제이긴 한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잘 풀어내셨어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역설이 사용되지 않는 표현법이 나온 부분은 선택지는 어딘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볼의 흐르는 빛이 정작 고와서 서럽대요. 자, 고운데 서럽대. 자, 의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미적 모순이 일어나고 있어요. 역설로 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역설로 볼 수 있습니다. 반어는 우리가 무엇을 반어라 그럽니까? 내가 지금 그 사람이 가는 게 너무 슬퍼. 하지만 난 눈물 흘리지 않을 거야. 아니면 또는 어떤 잘하지 않은 상황을 잘했네. 반대를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나의 감정 상태에 대한 것을 반대로 표현하는 우리가 반어라 그러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모순된 표현들, 의미적으로 상통하지 않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설법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표현이고요.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다와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2번과 4번을 아마 많이 헷갈리셨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님은 갔는데 내가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어. 어때요? 님이 지금 간 상황이야. 근데 내가 님을 안 보냈다라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 의미적으로 모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이걸 반대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표현을 우리가 역설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죠. 왜냐하면 이제 상황에서 모순이 일어나고 있죠. 임은 지금 간 상황이에요. 나는 임을 보내지 아니하였어. 그 말 자체가 어때요? 임은 갔는데 안 보냈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서로 모순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역설법으로 2번 제시문은 이제 바라보고 있고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때요. 자, 찬란한 슬픔의 봄 찬란하고 슬프다라고 하는 것 역시 의미적 모순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역설로 보고 있습니다. 나보기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보기 싫어서 네가 나를 떠날 때 나 눈물 안 흘릴 거야. 이거는 무슨 상황입니까? 지금 상황, 실제 상황, 어떤 상황? 너무 슬퍼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나는 눈물 흘리지 않을 거야 라고 반대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은 반어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역설이 아니라 반어이기 때문에 역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선택지 4번으로 찾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역서와 반어가 조금 명확하게 머릿속에 개념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제 조금 틀릴 수 있는 문제였으나 아마 많은 우리 수험생분들께서 잘 문제를 푸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합격 점수대를 사실은
뭐 높게 지금 뭐 바라보고 있고, 사실은 이제 우리 그 사이트 같은 경우는 평균 점수대가 뭐 한 74점 정도로 나오고는 있으나 합격 점수는 사실은 그보다 조금 더 높게 보는 것이 사실은 조금 더 옳다,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으나, 사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이번 시험이 여러분도 혹시라도 뭐 원하는 점수대가, 합격 점수대가 나오지 않으셨다면 아직은 조금 내 공부가 부족하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더 챙겨서 일단은 2021년에도 우리 소방직 국어 시험에서 요 유형과 유사하게 출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면은 충분히 단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느 정도의 점수는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어쨌든 좌절하지 마시고 앞으로의 계획을 좀 잘 세우셔서 조금 수험 생활을 마무리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해설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